예, 안녕하십니까. 서양음악사 1 신형철입니다. 어, 이제 4차 시가 되겠는데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본의 아니게 동영상 강좌를 하게 된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서양음악사의 총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현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상당한 시간이긴 하더라도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는 음악이 그 지금 현재의 모양을 어,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가 그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바로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귀에 있고 친근한 이제 부분들로 갈 수 있지만 그 앞에 부분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 흐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좀 도표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기독교의 그 공포, 공표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를 고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중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대에서는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이제 국가 이름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이전에는 이제 플레인송, 그레고리안 성가, 그다음 9세기에는 병행 오르가늄이 이제 기법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테노르 테노르는 대부분 그레고리안 성가 그러니까 정선율, 주선율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선율이 하나에다가 그 다른 것들은 반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동등한 위치에 어,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각각을 선율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개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테노르를 그레고리안 성가를 주로 쓰면서 거기에다가 8도, 4도, 5도 병행을 시키는 것, 병행 오르가늄이 있었고 11세기, 12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늄이 이제 발달을 한다. 병행시켰던 것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변주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병행, 사진행, 유사진행, 반진행 등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는 멜리스마 오르가늄이라고 라는 등장이 하는데 테너르 위에 하나의 독립 성부를 그 주는 건데요. 여기서 그 이 멜리스마가 이제 빠른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테너르 위에 빠른 움직임. 그래서 이 멜리스마가 나오는 부분을 가리켜 크라우질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테트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곡법을 발전시킨 사람이 노트르담 오르가늄, 노트르담 학파의 레오넨과 페르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아르스 안티쿠아 구예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해 될 아르스 노바 오늘 14세기에 주로 일어납니다. 자, 14세기 다음은 15세기죠. 15세기에는 중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세기까지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중세 부분이 이제 음악이 이제 지금 현재의 모양의 기초를 다지는 것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테트가 지배적이고요. 그다음 발라드, 롱도, 비를레는 전부 다 세속음악입니다. 세속음악이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부분, 어, 박자표의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분할 리듬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곡가는 기혼도 마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번 시간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요 정도 내용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시고 간단한 용어들은 이제 암기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아르스 노바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르스 노바는 아르스, 아트란 얘기입니다. 노바는 뉴란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 이렇게 됩니다. 어, 13세기 후반부터는 그 종교,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이러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십자군의 전쟁이 실패를 했고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4세기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음악 스타일을 가리켜 아르스노바라고 하고요.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3분할 리듬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전 이것은 이제 요 앞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멜리스매틱 시대에 3분할 리듬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모양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14세기에 와서는 2분할 리듬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스노바 이전의 음악을 아르스 안티쿠아 구예술이라고 한다. 어, 그리고 세속음악이 많이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아르스노바 때 나온 음악, 그 다음에 민속음악, 세속적인 소재의 교회 음악들, 그 다음에 칸탄타 형태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 아르스노바 시대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어, 그 사상과 신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왕은 콘스탄티누스 1세고요. 이 1세가 이때 당시 4세기에는 로마는 굉장히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숙적 만센티우스가 아의 어떤 그 권력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이 막센티우스는 이제 점술에 좀 의지했던 사람이고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그 기독교로 그 개종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하지만 아직 그 로마는 그 다신을 섬기고 그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막센티우스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 막센티우스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그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에 쌓여서 낮잠을 자었는데 정오에 꿈에 하늘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열세인 자신들의 그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새겨서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그 전쟁을 하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밀리안 다리에서 일어나는 밀리안 전투에서 그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 이후
어,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여담이지만 그 드라큘라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악마를 보고 드라큘라를 보고 일하다 보면은 십자가로 딱 갖다 대면은 뭐 으악 하고 물러나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보죠. 어,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부적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사용됐고 십자가 모양에 대해서 그 굉장히 신봉했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였었는데 1900 죄송합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명분이야 성지를 회복한다. 기독교 국가에서 예루살렘은 성지죠. 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레바논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서 이제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내는 그 이때 당시에 그 봉건 군주들이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느낀 교황은 재산을 늘려서 자신의 그 힘을 키우려고 하고요. 또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그 해소하고 이러한 명분으로 영주들을 이제 전쟁터로 내몰면서 권력을 좀 분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추락했고요. 러시아 공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이렇게 피해보는 국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떠한 부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어, 연속적인 패배에 그 따른 그 것을 저기 뜻을 한탄하면서 이슬람의 으로 이제 신념을 바꾸는 자기 신념을 바꾸는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그러한 영주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민중의 십자가의 출발하는 것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손에 성경도 들고 십자가를 앞에 크게 굉장히 많이 앞세우면서 나가는 모양을 보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 또 시기상 그 흑사병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흑사병 때문에 또 유대인도 학살하게 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많은 그 어려움들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림 보시면 어때요? 네, 병사가 지쳐 있죠. 그리고 말도 똑같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지쳐 있는 모습으로 패배한 모습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흑사병, 소위 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흑사병이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항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 경제적인 부와 욕심을 가지고 일어났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흑사병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 다음에 음악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갑니다. 밑에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 이때 당시의 정서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악마들이 막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 하면서 그, 그 기도회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당에서 불러들여서 기도를 했지만 뭐 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많이 그 흑사병이 퍼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 피를 뽑죠. 피를 갖다가 뽑아서 그 이제 하거나 아니면 약초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증상만 완화시키는 그런 그림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 타고 그 전염병의 악마가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모습. 그러나 맨 마지막의 그림은 기욤드 마쇼는 이제 작곡을 하면서 신께 그 자신의 소망을 담는 노래들을 작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2,5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국의 존 쿡이라는 작곡가가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천국의 별이라는 그 찬송가를 작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의 별이 죽음의 전염병을 몰아내리라. 점점점점 끔찍한 죽음의 괴양이 세상을 덮칠지라도 흑사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은 없었던 시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의 찬송가도 만들기도 하고 또 풍자적인 내용의 동요도 등장을 하죠. 장미 주위를 둥글게 돌자 약초 가득한 주머니 애취 모두 쓰러지고 말았네. 장미는 흑사병으로 일어난 붉은 반점을 의미하고요. 자, 약초 가득한 주머니. 그 치료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초를 담아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그 붉은 반점 주위를 이렇게 돌리는 모양을 갖다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러나 결과는 애취 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네, 쓰러졌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풍자적인 그 동요도 아이들이 부르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르스노바의 대표적인 작곡가 기욤드 마쇼의 작품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행운의 치료법. 저녁에는 눈물 흘려도 아침에는 웃는다. 상당히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어, 지금 표시한 부분들의 화면을 보시면 그 리듬 2분박을 도입하고 3분박을 동일한 가치로 취급한다. 이것의 의미는 리듬이 잘게 쪼개지고 당김음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 내용. 그 다음에 아이소 리듬, 하나의 리듬의 반복과 하나의 손유령의 반복의 조합. 어, 어떤 노래를 하는데 지금은 아주 흔한 일이죠. 어떤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가 곡 중에 다른 부분에서 또 나와요. 자꾸 그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당연시 되겠지만 이때 당시는 당연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새로웠었고
이러한 새로웠었던 부분을 이름을 갖다가 지어줬죠. 아이소리듬이라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 아레스토노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학문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책은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술화하는 작업들을 보여주는 책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9세기에는 어, 문자 기보법이라고 해서 그 가사 위에 높낮이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서 높낮이를 이제 표시를 했어요. 구전되었겠죠. 어떤 음악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주는 형태의 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서바토리라는 형태, 이제 전쟁고아라든가 이러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 음악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이제 성가대에 세우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우마 기보법 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발달을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호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 높이와 음의 길이, 리듬의 모양도 나누어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상단과 하단은 이제 스태프 기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태프는 보표라는 얘기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5선보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스태프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꼭 5선보는 아니었습니다. 뭐 4선보, 6선보도 있었고요. 단선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높낮이를 갖다가 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악보 처음에 그 사각형으로 검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리키는 높이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F음입니다. 우리 낮은 음자리표가 F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F음을 표시를 어디 부분이 F음이다를 지정을 해놨어요. 어, 상당히 시대적으로 앞서갔죠.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갖다가 표기를 하고 나름의 그 리듬을 갖다가 부호로 만들어 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 발전을 해왔고요. 자, 그러면 그 부호들이 이제 어떻게 저기 이분법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보면은, 자, 모투스, 템포스, 프롤라코스, 코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부분을 보시면 각각의 위의 부분들은 3분할 리듬을 의미해요. 3분할 리듬. 그 다음에 각각의 아랫부분은 2분할 리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지금 현재의 어, 악보와 음표와 그 견주어 볼 때 유사한 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2분할 리듬을
그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현대적인 음악의 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자표의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자표의 그 개념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템포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템포 그 속도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템포스는 박자표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자, 그 완전 템포스 대 프롤라치오라는 부분의 8분의 9박자를 의미하는 그 박자표 위에 동그라미 안에 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그리면 지금 현재 개념의 8분의 9박자를 의미한다. 나름 어, 음표도 만들어서 이렇게 음표를 표시해 놨고요. 그 밑에 똑같습니다. 완전 템포스라든가 불완전 템포스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로 하면서 동그라미 하나 하면은 4분의 3박자, 그 밑에 8분의 6박자, 4분의 2박자의 그 박자표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의 악보는 거기에 따른 표기법을 적어놨었던 가사도 보이죠? 레, 루, 야. 발견하셨나요? 네. 이렇게 그까지 현대의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오르가늄 시대에서 모테트 시대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13세기에 모테트가 이제 태동이 되면서 그 초기에는 라틴어만 사용했다고 했죠. 13세기 이야기입니다. 13세기에 그 라틴어 테노르의 라틴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멜리스마에다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일부지만 자국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도 보여줬었는데 다시 그 이 14세기 와서는 주로 라틴어 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삼성부가 주를 이루고 사성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4세기에 와서는 타성부 모테트가 지배적으로 등장을 한다. 자, 이 아이소 리듬의 사용은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악보인데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악보인데 악보 안에 사파를 해놓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뭐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 하나로 곡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죠? 예, 칸탄타. 예, 칸탄타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재밌죠? 악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형태들 가사도 적어놓고 이러한 형태가 이때 당시에 악보의 모양입니다. 자, 14세기에는 꼭 이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꼭 알아두십시오. 기욤드 마쇼. 기욤드 마쇼. 자, 이 사람을 이 시대의 대표 작곡가로 만든 작품은 노트르담 미사입니다. 그래서 중세 음악 중에
중세 음악 중에 현존하는 가장 긴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 리듬은 말씀을 드렸고요. 호케투스는 딸꾹질이라는 그 말인데요. 영국의 작곡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곡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튀는 음악이 그 부분이 하나씩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 갖다가 기법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차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 작품에는 23개의 그 모테트가 있는데, 모테트는 교회 음악이면서도 세속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테너르와 세속 테너르를 전부 사용했다. 어, 자, 그 다음에 뭐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다면서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속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작품은 대부분 세속 음악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세속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발라드, 롱도, 비를레 이렇게 그 있는데요. 발라드는 그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사랑 노래. 그 이 기욤드 마쇼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어, 자기가 쓴 시에다가 곡도 붙이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시대에 유명했었던 그 시인들에게 그 시인들의 시에도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 다음에 롱도나 비를레는 춤곡인데요. 롱도는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어떤 멜로디가 있는데 이 멜로디가 반복되어서 돌아가는 형태, 네. 반복되어지는 형태. 뭐 중간중간에는 다른 것들이 사이사이에 끼겠죠. 어, 그러한 형태의 그 춤곡을 롱도라고 했다. 어, 그 고전파에 나오는 논도 소나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이 시대의 언어와 이후에 그 붙여지는 음악 언어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를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독창도 나오고 그 합창도 나오고 하는데, 이 가사를 정형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로 사랑을 소재로 해서 춤곡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던 그 무곡입니다. 춤곡. 악보 보시면 첫 번째 악보는 발라드 악보고요. 가운데는 롱도 악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어, 이렇게 롱도나 비를레가 나타나니까 같이 즐기던 파티 문화가 이제 많이 일어났겠죠. 재밌는 그림 좀 보시고, 이제 뭐 이게 누구 악보냐 이런 거는 그 구태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시고 싶은 분들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하트 모양에다가 그 악보를 그려놨어요. 재밌죠? 나름 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성부와 하성부 파트의 그 악보들도 그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무슨 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악보를 표시해 놨어요. 그 다음에 어, 하프에도 그림을 그려놨죠. 네, 하프에다 두고 그림 그리고 참 창의적인 발상들을 하셨죠. 이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현대 음악가들한테도 그 도전을 주고 또 소재를 제공해 주는 창의적인 그 부분들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아르스노바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어,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발음이 새 나가는 부분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출석 과제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제가 세 개의 음악을 갖다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들으시고 간단한 소감문, 감상문이 아니고 소감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자신의 소감을 적어서 그 대면 강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